네, 시간이 됐으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하는 미드업이고요. 또 조금 인원이 줄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는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와이파이는 보시면 되고 이 미드업은 계속 이 장면 넣고 있어요. 이즈앱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같이 계속 하고 있고 개발자분들 많이 여기 모여 계시니까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엔 디스코드 서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직 그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미드업에 대한 얘기들 계속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드업은 이제 한국어를 쓰는 모든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기획을 하고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클레이튼 이제 코어 개발하고 있는데 클레이튼뿐만 아니고 다른 블록체인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할 분들도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진들도 이제 저와 지금 같이 현재 일하시는 분들 아닌 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줌에 많이 들어와 계시진 않지만 몇 분 들어와 계시니까 혹시 질문 있거나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가 저희 중간중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외부의 스폰서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코어다트랩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이 미드업도 운영 같이 좀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오늘 저녁도 같이 도와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계속 더 좋은 미드업 만들어가기 위해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나마 이제 코어다트랩 소개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쪽도 당연히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이 미드업 계속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셔서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어다트랩이라는 개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개를 짧게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20년 1월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왔고, 그다음에 현재 8명 정도 있는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네, 저희는 D앱, 그다음에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 그다음에 온체인 쪽, 그다음에 유틸리티 서비스 등을 개발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해왔었고요. 저희의 비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3년 동안 20여 개의 프로젝트 수행을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젝트 개발을 참여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도 신뢰성 있는 POS 블록체인에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상반기 안에 저희 컨소시엄을 좀 구성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티와 해커톤을 좀 공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개발 커뮤니티에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계획이고,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 해커톤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 POC보다는 좀 서비스 POC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슬라이드 공유 권한을 안 풀었나 보군요.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엄청 왔네요. 잠깐만요. 네, 권한 풀었는데 혹시 되시는지 들어오시고 계세요. 네. 고 네, 오늘 주제는요. 세 가지예요. 미드업에도 공유 드렸고 첫 번째는 GK 보팅 쪽 소개해 주실 거고 두 번째 오라클 네트워크에 대한 거, 세 번째는 블록체인 개인키에 대한 것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오현옥 교수님께서 GK 보팅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화면을 좀 띄우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교수이고 현재 지크립토 대표이사도 같이 하고 있는 네, 오인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사실 발표드릴 거는 옛날에 또 똑같이 했던 겁니다. 네, 했던 건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아마 또 그때 못 들었을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있는 쪽이 GK 스나크 그러니까 영지 증명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영지 증명을 가지고 이제 응용 블록체인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그런 응용들 개발과 그다음에 GK 스나크를 이제 블록체인 스케일리티 성능 확장 쪽, GK 롤업 쪽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올해 1월에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GK 보팅으로 네,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익명 거래 시스템인 아제로스로 이제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인터넷이나 뭐 네이버에서 지크립토를 검색해 보시면 네, 수많은 기사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 뭐 유튜브에 뭐 뉴스공장 이런 데도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CES가 라스베이거스에 열렸죠.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제대로 열렸는데 이제 CES에서 오프닝 행사를 합니다. 첫날에 행사를 할 때 CES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오프닝 행사를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3가지 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에 관련된 거, 음식을 더 오래 보관하는 그런 기술. 두 번째가 이제 물과 관련돼서 상수도를 청소하는 그런 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GK 보팅. 그래서 저희 이제 제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몰랐고요. 네, 부스하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 찾아와서 오프닝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네, 저희가 알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되게 영광스럽고 뭐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 그럼 왜 CES가 우리를 이렇게 개회식에서 중요 기술로 소개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불복하는 그런 시위대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민들 안에 이제 큰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국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올해 똑같은 일이 브라질에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사람 뭐 시위대들이 의사당, 대통령궁 이런 데 점령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할까? 뭐 우리나라도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제 재개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그 전자투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폴스테이션 그 오프라인 투표장 가서 단말기에다가 이제 눌러서 하는 그런 투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유럽도 많이 했었죠. 2000년 한 2002년, 2003년, 4년 이럴 때 뭐 독일도 했었고 네덜란드 했었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해킹이라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다 이제 그만뒀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자기기를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도장 찍는 것 대신 전자기기에다가 버튼 누르면 투표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브라질 선관위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기기의 안정성은 사실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요. 증명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 공개해 놓고 해커가 들어와서 해킹해봐라. 근데 아무도 못했으니까 우리 건 안전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떤 일이 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사실 크죠. 그래서 사실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코로나 있었죠. 그래서 직접 투표소 가서 투표를 못하니까 대부분 우편 투표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편 투표가
사실 뭐 대신 누가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느리기도 하고 잘 안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전자기기라면 해킹해서 들어오면 사실 결과만 살짝 바꾸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니까 크게 결과가 바뀔 수 있는데 반해서 우편은 그래도 고쳐봤자 몇 명이겠지. 그래서 우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우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해킹만 막으면 안전한 투표냐?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투표의 대부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합니다. 사실 투표를 조작하기 가장 좋은 곳은 선관위죠. 그래서 2017년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선진국에서 생각하지만 2017년도에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투표를 하고 나서 투표함을 이제 개표장에 가져가서 개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으면 뭐 선관위에서 솔직하게 잊어버렸다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럼 이제 문책을 당하니까 백지 투표함을 만들어 가지고 백지 투표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무효표가 엄청 늘어났는데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몰랐을 텐데 나중에 진짜 투표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발견돼서 또 그때 죄송하다고 했으면 될 텐데 그거를 또 밝히기 힘드니까 그걸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태웠으면 몰랐을 텐데 타다 남은 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기기가 해킹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참 어렵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해킹으로 돈이 털리는 게 아니라 내부 은행 직원이 돈을 빼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부 관리자의 조작을 사실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러한 조작은 사실 단순히 큰 선거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찍이 겪었던 프라주스 101 뭐 투표를 여기 계신 분들은 문자 투표를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봤을 때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문자 투표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거 상관없이 결과는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PD는 결국 2년 동안 이제 징역 갔다 왔었죠. 사실 이렇게 뭐 방송 투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래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투표뿐만 아니라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조작하나 싶은데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서 선생님이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저 어떻게 들켰느냐? 학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글씨체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이제 검토를 했더니 교사가 조작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아이돌 아직도 아이돌 이런 거 많이 하죠. 아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트로트 가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문자 투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문자 투표를 쓰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옛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자 투표한 회사에 가서 DB를 다 공개해 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DB 다 공개하고 나면 로그를 다 공개해 달라고 얘기하고 로그를 다 공개하고 나면 로그가 조작되지 않았음도 증명해 달라고. 근데 로그가 뭐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신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사실. 블록체인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기록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장이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인가? 의문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블록체인 나왔을 때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뭐 퍼블릭 블록체인 서로 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주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응용은 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동작하는 투표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이 투표 시스템의 이름은 GK 보팅. GK는 이제 제로 날리지, 영지 증명을 사용한 그런 투표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 CES에서 이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혁신상이라는 말도
잘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최고 혁신상은 뭐냐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사실 받기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혁신상도 받고 최고 혁신상도 받을 때 이거 다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상은 전체 참여 기업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이 정도 받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최고 혁신상은 그 CES에서 각각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대충 한 20개 정도 카테고리가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최고 제품에만 주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이 사실 최고 혁신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 20개 중에 9개를 한국 기업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4개는 대기업에서 받았고 5개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고 혁신상 받고 나니까 올해 1월부터는 이제 불려가는 곳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3월 되면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사실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GK 보팅이라는 게 기존의 투표랑 뭐가 다르고 어떤 점이 다르고 왜 이게 안전할까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면 공개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투표도 우리가 이 투표가 뭐 개표가 맞고 내가 투표한 게 들어갔고 확인하려면 공개 투표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너무 공개하면 사실 문제가 되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투명한 투표함에다가 그냥 접지 않고 투표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확실히 검증은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밀 투표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공개 검증을 위해서는 공개 투표에 투표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냥 저장하면 사실 비밀 투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암호화해서 넣으면 되겠죠. 암호화해서 블록체인에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암호화를 하게 되면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암호화된 투표를 진짜 맞는 유권자가 맞는 건지 또는 한 사람이 2번 투표한 건 아닌지 또는 투표가 맞게 정말 한 사람한테 1표 준 건지 뭐 한 사람한테 10표를 준 건지 맞게 된 투표인지 이런 거를 암호화된 투표를 열지 않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열지 않고도 이게 진짜 맞는 유권자가 만든 거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암호의 원래 내용이 맞게 만든 거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암호학에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영지식 증명을 뭐 요즘은 이제 많이 그래도 국내에는 많이 알려진 것 같기도 한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뭔가 암호화된 내용이 있으면 이걸 열어보지 않고도 맞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암호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자는 암호화된 투표와 영지 증명을 만들어서 얘를 블록체인에 넣게 됩니다. 그럼 블록체인 마이너는 영지 증명을 체크해서 맞으면 올바른 투표니까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공개 블록체인을 쭉 보면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0표 정도 투표를 했구나 이런 건 계속 보이고 있고 내 투표가 여기 들어갔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지증명을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간단히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리는 그러니까 내용은 내가 뭔가를 아는데 남한테 안다는 사실은 알려주고 싶지만 그 내용은 감추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리를 찾아라. 우리나라에서는 원리를 찾아라, 윌리를 찾아라 뭐 이러고 이제 영어로는 왈도를 찾아라 그거가 있죠. 그래서 그림책에 이렇게 보면 윌리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래서 나는 윌리가 어딘지 알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가 원리가 어딘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감추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런 게 이제 영지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커다란 검은 종이를 하나 준비해서 여기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다가 윌리 있는 부분을 딱 위치를 시켜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이 증명하는 사람이 이 윌리가 어딘지 알고는 있구나. 근데 책이 어딘지 모르니까 도대체 윌리가 이 책에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안다는 사실은 증명을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그 지식의 내용은 감추는 게 영지식 증명입니다. 사실 영지식 증명은 영지식, 지식 증명 이 두 개를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다는 사실, 지식을 증명하는데 그 내용은 감춘 영지식, 제로 날리지로 증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지증명을 사용해서 이제 투표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투표 시스템은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를 해야 되니까 유권자를 위한 앱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관리자가 선관위가 투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gkvoting.com의 웹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투표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암호화된 투표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블록체인들을 뭐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서포트하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을 저희가 로컬에서 돌리는 거랑 그다음에 클레이튼 테스트넷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로 모델이 되면 클레이튼 메인넷에서 돌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감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싸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돌아가고 있고요. 각각을 살펴보자면 사실 이미 앱은 출시가 되어 있고 gkvoting.com도 다 열려 있어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정식 버전은 이제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쯤에 이제 정식으로 릴리즈되지만 뭐 지금 베타 버전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정식 버전은 조금 더 추가돼서 뭐 전화번호로 이제 등록하고 이런 게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표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관리자가 웹페이지 gkvoting.com에 가서 관리자로 등록을 하고, 지금 현재는 아무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거기에 유권자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이디 같은 거를 쭉 적어주면 해당되는 유권자는 자기 앱에 개설된 투표가 보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투표하고자 하는 뭐 투표 키 같은 걸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투표 키를 다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투표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유권자는 자기 투표 앱에서 해당 투표가 예, 이제 투표 가능이 보이게 되고,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선택해서 투표를 누르게 되면 투표 내용이 암호화되고 영지증명도 붙어서 서버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블록체인 가서도 확인해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투표가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블록체인을 보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앱에선 이제 투표가 끝났다라고 이제 뜨게 됩니다. 이제 개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다 암호화된 내용이 쭉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을 이제 선관위가 복호화, 디크립션 해가지고 쭉 열어서 합쳐서 개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를 만들고 개표 결과가 맞다는 그런 증명도 같이 붙여서 이제 공표를 하게 되면 앱에서는 그거를 확인을 하고 뭐 개표 결과가 맞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모인데요. gkvoting 데모 해가지고 구글 서치를 하면 아마 유튜브에 영상이 있을 거고요. 거기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작을 실제로 해보셔도 되고 어떻게 하는지 보셔도 될 거고요. 다른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투표하는데 사실 영지증명 같은 경우는 증명을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투표 같은 경우는 뭐 영지식 증명 생성하는데 한 2, 3초 정도,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투표 완료되는데 한 4초 이내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표 생성하고 나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한 1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투표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르냐? 사실 기존에 보면 블록체인 투표도 있었고 온라인 투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를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전 대부분의 블록체인 투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가 퍼블릭으로 공개하면 그러면 이거 비밀 투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하고, 만약 암호화해서 저장하면 어쨌든 열어봐야지 이게 맞는 투표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비밀 같은 것도 사실 비밀 투표라고 얘기는 막 하지만 선관위는 다 봅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이 투표가 누구 건지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증하는 경우에도 사실 모든 사람이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어본다, 개표한다는, 그러니까 검증한다는 얘기는 이 투표가 누구 건지 아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검증에 있어서도 뭐 제한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부인 방지, 이거는 뭐냐면 대리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기존 투표 같은 경우는 사실 선관위가 대리 투표해도 모릅니다. 대리 투표했는지. 근데 이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기를 등록해서 자기 개인기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도 대신 투표, 대리 투표하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 측면에서도 투표자가 자기 투표가 블록체인에 들어가고 개표에도 들어가서 반영됐다는 걸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밀성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거는 투표에 좀 이론적인 건데, 비밀 투표는 그냥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 기표소 가면 투표하고 나서 사진 못 찍게 하잖아요. 왜 못 찍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찍게 하면 매표할 수 있거든요. 내가 너 찍었으니까 3만 원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너 투표하고 나서 나 찍어, 안 찍으면 혼나, 뭐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경우는 이런 강압이나 매표가 훨씬 더 쉽죠. 왜냐면 혼자 몰래 하니까 매표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강압 같은 경우에 뭐 네가 날 찍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투표기 내라, 내가 대신 투표할 거야, 이런 게 쉽기 때문에 이런 강압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압정 같은 거에 보면 실제로 강압, 뭐 매표 이런 거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법으로 좀 강하게 돼 있어서 되어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매표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표준 정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6만 원 정도면 한 표 살 수 있다고. 네. 그래서 강압정을 위해서 저희는 가짜키 등록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가짜키를 등록해서 투표를 하면 투표에 반영이 안 되게. 그래서 누가 키 달라고 그러면 가짜키를 주면 받은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가 없는. 네, 그래서 투표 키를 주는 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그 강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스페인의 포데모스당, 그다음에 뭐 호주의 2019년도 플렉스당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가지고 모든 당론을 정책을 정해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당이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당이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가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기술하는 그런 쪽이지만 실제로 이런 민주주의, 보팅, 뭐 투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쪽에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국회의원, 지금은 우리 비례대표, 지역대표만 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지지율에 따라서 정당에 행사할 수 있는 투표를 바꾼다든지 이런 블록체인 국회의원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오 쪽도 저희가 뭐 할 수 있을 텐데 여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전한 투표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고, 현재는 이제 중앙선관위랑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국가 단위의 투표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회사 소개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이 투표 시스템이랑 사실은 이 기술을 그대로 디지털 자산 거래 쪽, 익명 거래 쪽에 적용한 그다음 아제로스 서비스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에 다른 걸로 롤업 쪽도 저희가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시증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크립터라는 회사는 저랑 이제 국민대 김지혜 교수님이랑 같이 2년 전에 개발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현재 23명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많은 일을 했었고요.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투표 말씀드렸고, 디지털 가상거래 서비스는 사실은 이 클레이튼의 요청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론칭도 클레이튼에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CBDC에서 CBDC에 현재 채택이 돼서 CBDC의 프라이버시 이낸스먼트 테크놀로지, 그 익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기술로 채택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익명성을 너무 강조하면 자금 세탁에 걸리기 때문에 자금 세탁을 위해서 감사자는 내용을 열어볼 수 있는 감사 기능을 제공하는 등등이 특이점이 될 거고, 얘도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3분 정도만, 왜냐면 시간이 좀 돼서.
네, 그 비밀키가 생성돼서 본인을 증명한다 했는데 비밀키가 그 개인 키에 1대1 할당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비밀키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비밀키 1대1로 할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가 있는 거고, 그건 개인이 생성해서 퍼블릭 키를 등록한다고 보면 되고, 퍼블릭 키를 보면 당연히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퍼블릭 키는 사실 그냥 공개돼 있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누가 어떤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건 투표할 때 이 유권자가 만드는 거는 뭐냐면 내 퍼블릭 키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만 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그것만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개인 키를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되면 혹시 그 개인 키는 이제 개인이 맘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명이 여러 개의 그 표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렇진 않고요. 관리자가 이제 통신을 하겠죠, 유권자랑. 그래서 이 사람 신원 인증한 다음에 해당되는 투표기를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모든 책임은 선거 관리자가 가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질문 받고요. 교수님 계실 테니까 이따가 저희 이제 식사하시면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발표는 오라클 네트워크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비소나이에서 브라이언이 발표해 주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소나이 대표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번 발표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랑 저희 회사 소개랑 그리고 블록체인 오라클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 그 오라클 서비스이거든요. 클레이튼 위에. 그래서 그 서비스를 소개하기 이전에 블록체인 오라클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오라클 네트워크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가장 간단한 오라클 서비스 다른 여러 체인링크 등등으로 해서 많은데 거기서 가장 차용하는 가장 간단한 서비스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다들 뭐 개발자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오라클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코드 단위랑 같이 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요.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세 가지 가장 핫한 프론티어 테크놀로지를 이죠.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잡 커리어가 됐었는데 개발자로서 뭐 로봇도 하고 AI도 다뤄보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 이제 창업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제 프론티어 테크놀로지를 접해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제가 너무 개발에 매몰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발자로서. 근데 이제 그게 저의 뭐 DNA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찐 개발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나중엔 좀 들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개발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실제로 사용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계속 기술에만 포커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GK보팅 같은 이런 서비스가 저는 되게 가슴이 뛰는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정말 앞서 있지만 그걸 실제로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국가와 인류 단위의 그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풀어가는 그 모습들이 되게 가슴 뛰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가슴 뛰는 문제점들을 찾고 그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비전을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비소나이가 이제 처음에는 포카닥 기반의 논커서를 원래서 시작을 했어요. 신더라는 지갑을 만들고, 제가 뭐 토스나 아니면 카카오뱅크 같은 좀 슈퍼 앱들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뭔가 토털 어그리게이터의 관점 하에서 뭔가 다 담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포카닥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뭐 네버레스트라는 그 ML 기반의 저희 투자 솔루션도 작업을 했다가 지금은 기덥에 사장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거 시드 라운드로 돌고 있다가 이제 크러스트로부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크러스트 내부에 클레이튼 생태계를 위한 개발 온보딩을 돕는 회사로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마블엑스, 뭐 아실 것 같아요. 넷마블의 블록체인 자회사 마블엑스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BAGC, 뭐 이거는 클레이튼은 아니지만 이더리움의 알타바사의
BAGC INFT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이랑 민팅 사이트를 개발했었고 최근에 작년 한 11월 중순쯤 이제 클레이튼 재단으로부터 좀 클레이튼 상에 사실 좀 이 풀 피처드한 오라클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거를 이제 좀 요청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인종, 여기서 보시다시피 되게 다양한 인종들과 문화와 언어 가운데에서 진정한 볼더리스 국경 없는 웹3 문화를 개척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뭔가 문화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 에피소드들도 많고 개발자들이 다 국가가 다 달라요. 투르크마니스탄, 뭐 베트남, 뭐 체코, 저희 체코 친구의 CTO인데 아무튼 되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저희도 이제 깃에서 되게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거기서 이제 PR을 올리고 PR에 대한 커멘트가 막 CTO 같은 경우에는 막 100개를 달아요, PR을. 근데 거기에서 사실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한국인들끼리 있으면 이거 이렇게나 뭐 100개나 달지, 일이 내일 바로 쳐야 되는데 100개나 달리면 내가 이거 언제 일을 쳐내고 하는데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그래서 약간 뭔가 뉘앙스 자체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막 이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그 한국 기업에서 개발자로서 겪게 되는 애매모호한 그런 그 뭐랄까 그런 것들을 좀 여기 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권 안에서 좀 잘 해결되지 않나, 그 스무스하게. 그래서 좀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제 블록체인 오라클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블록체인 오라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블록체인 오라클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또한 블록체인 오라클이 외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했을 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저희들은 오라클 문제라고 정의를 하죠.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뭔가 사람들의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오라클의 종류들이 결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오라클, 가장 평범한 뭐와 체인링크 같은 디센트럴라이즈 오라클을 할 거냐, 아니면 센트럴라이즈된 중앙화되어 있는 오라클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제가 최근에 좀 리서치를 하면서 센트럴라이즈 오라클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통한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그 데이터 소스 자체가 너무 유니크한 거예요. 그 인공위성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굳이 우리가 뭐 디센트럴라이즈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에 이제 뭐 센트럴라이즈 오라클로서 뭔가 그 역할을 하는 오라클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공급자, 뭐 동일한 맥락이긴 하지만 퍼스트 파티, 뭐 실제적인 데이터를 그 제공하는 찐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리소스 자체가 노드를 돌려서 퍼스트 파티로서 데이터를 피딩하는 역할을 하는 걸 퍼스트 파티 오라클이라 하고, 그 외에 떨드 파티는 다른 노드 오퍼레이터들이 데이터 피딩을 해주는 걸 떨드 파티 오퍼레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원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휴먼 이렇게 나눠지는데, 휴먼이 좀 약간 인터레스팅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그 로봇을 했다 보니까 하드웨어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오라클을 맨 처음에 클레이튼 재단에서 뭔가 이렇게 요청해 주셨을 때 이걸로 뭔가 세상을 바꿔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하드웨어라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IoT나 그 센서 값을 오라클에 피딩하는 거를 이제 하드웨어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블록체인 세상에 왔을 때는 그런 스마트 시티 내에서 IoT나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모든 센서 값들이 다 블록체인 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오라클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고, 휴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트위터 내에서 되게 저명한 프로미넌트한 뭔가 트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트위터의 의견을 되게 그 뭐랄까 어떠한 그 그라운드 트루스로서의 그 점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양한 리소스들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내가 어그레이드해서 휴먼 자체가 어떠한 찐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 자체가 하나의 진귀한 뭔가 의견, 그 밸류가 되는 거죠. 그 밸류를 오라클에 넣게 되고 그 오라클로서 뭔가 하는 걸 또 휴먼 오라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제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오는 거를 인바운드 오라클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가는 거를 아웃바운드 오라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라클 네트워크에서 사실 풀고자 하는 문제점은 좀 클레이튼 스페시픽하기는 합니다. 클레이튼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맞춰서 뭔가 기술 및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오라클 서비스가 부재했었고요. 그리고 토큰 가격과 뭐 기타 외부 데이터를 인하우스 오라클로 통해 이제 아무래도 오라클이 뭐
적절한 오라클이 없다 보니 인하우스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D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신뢰도를 놓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예. 근데 요새는 사실 근데 웹3 유저분들께서 오라클을 사용하고 말고에 따라서 뭔가 그 D앱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점점 새 시장이 성숙되어져 가면서는 당연히 오라클에 어떠한 오라클을 쓰는지도 사람들이 뭔가 알고 싶어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스타트업으로서 가장 스페시픽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클레이튼 생태계 오라클이 제대로 된 오라클이 없다라고 그러한 문제점을 스타트업으로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점으로서 되게 스페시픽하게 봤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라클 네트워크의 약간 강점 그리고 특이한 점을 보자면은 체인링크 인터페이스랑 다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그래서 기존의 대다수의 D앱 개발자분들이 체인링크를 썼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 오라클로서 클레이튼에서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GC로 그 노드 오퍼레이터를 구성을 하는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는데, GC를 중심으로 오라클 노드 운영을 통해서 데이터 신뢰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클레이 디플레이션에 이제 기여를 해서 클레이 서비스 요금으로 이제 클레이를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클레이튼 경제 생태계에도 안정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4월 3일 날 클레이튼 바오밥의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도 약간 거기에 온라인에 맞춰가지고 하게 돼서 좀 영광이고, 예, 여기 좀 이따가 이제 QR 코드로 이제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뭐 클레이튼, 넌 클레이튼 다 섞여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클레이튼 개발자분들께서는 좀 주의 깊게 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장 간단한, 가장 디폴트한 그 시스템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자면은, 제가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네. 맨 처음에 일단 저희들이 두 가지의 지불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이렉트 페이먼트. 그거는 콜마다 그때마다 클레이 가격을 넣어가지고 보내면 된다. 그럼 뭐 특이하게 뭔가 어카운트를 생성한다든지 뭐 추가적인 엑스트라 그 스텝이 필요 없는 지불 방식을 표현하고, 그리고 프리페이먼트라는 방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프리페이먼트만은 그 말 그대로 미리 사전에 어떤 어카운트를 생성해 놓고 그 어카운트에 저희들이 클레이를 예치하게 유도를 하고요. 그 예치된 펀드만큼만 콜을 해서 거기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불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페이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라는 거를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말 그대로 요청하고 응답받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의 뭐 온체인 데이터 피드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any API, 어떠한 API든 다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를 리퀘스트 리스폰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랑 VRF의 두 가지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프리페이먼트 지불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프리페이먼트를 위해서는 어카운트를 생성하게 되고 해당 주소에 펀드를 예치하게 되고요. 이게 네, 업데이트가 안 됐긴 했는데 잠시만요. 안 보이시구나. 이거 근데 어차피 컴퓨터 다 켜고 계셔가지고 그거 링크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슬라이드가 공유된 것 같은데, 그 링크 누르시면은 저희들이 이 오라클 네트워크는 전부 다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되고, 지금도 너무 활발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사실 이 구조 자체도 좀 아웃데이트드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불MQ가 Q로 쌓지 않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를 지금 어젯밤에 그 PR이 머지가 돼가지고 좀 아웃데이트 됐는데, 아무튼 요거 제가 링크 건 걸로 가시면은 오픈 소스로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따라가시면은 사실 이거 제가 지금 링크 단 거 말고 거기 이제 비소나이에서 리포로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 컨슈머라는 리포를 찾아가시면은 거기에 이그젬플 코드가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일단은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카운트를 생성하게 되고 클레이를 예치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any API, 어떠한 API를 호출하고자 하는 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저는 컨슈머라고 명칭을 할게요.
그 request response consumer의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내가 부르고자 하는 API URL이 적혀 있고 그 API 담기게 되는 파라미터 값들이 거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컨슈머가 이제 네, 담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벤트를 에밋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에밋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컨셉 중에 쿨디네이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쿨디네이터도 스마트 컨트랙트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쿨디네이터가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쿨디네이터로 이제 이벤트를 에밋하게 되고 그 오버라이드 된 펑션, 쿨디네이터에서 오버라이드 한 펑션을 컨슈머가 콜을 하게 되고요. 그 콜하게 되면은 쿨디네이터를 통해서 이 이벤트가 이제 에밋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구조는 노드 오퍼레이터가 노드를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노드를 운영해주는 지금 아키텍처를 그려주고 있고요. 여기 맨 밑에 링크 들어가시면 그 다큐멘테이션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노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드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우리가 노드 오퍼레이터인 거고, 노드 오퍼레이터가 리스너와 워커와 리포터라는 이 세 가지의 워커를 이제 돌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게 되고 스레이 자체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라클 네트워크 API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오라클 네트워크를 모든 관장해주는 그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그레스에 이제 계속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고 거기서 가져와서 정보를 가져와서 API를 통해서 리스너가 이 리스너 따로 돌고 있는 이 스레드에 있는 리스너가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이제 그 패칭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리스너가 이제 그 제가 거기 보시면 프로세스 이벤트라는 메소드 내에서 파스 로그를 하게 되고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리퀘스티드라는 인터페이스로 그 렌더링을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그대로 그 리스너 워커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 불 MQ에다 넣게 될 잡에 넣어줄 데이터의 스트럭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제가 말을 어렵게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 데이터를 그냥 계속 뭔가 렌더링해서 잡에 넣어주고 큐에 넣어주고 큐 내에서 워커가 돌면서 다시 수행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워커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API 이제 저희 request response consumer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었던 API URL을 오프체인의 API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워커 내에서. 그래서 워커에서 부르고 거기에 맞는 리스폰스 값을 받아서 이제 리포터라고 불리는 곳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큐에 쌓아가지고 그 리포터가 궁극적으로 이제 쿨디네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개자 역할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시 컨슈머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원래 코드 바이 코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뭐 다들 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라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그냥 명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걸로 제가 목표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너가 이벤트를 계속 리스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커에게 던져서 워커가 외부 API를 찔러서 다시 리스폰스 값 받아서 리포터한테 전달하면 리포터가 그 이름 말 그대로 리포트를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심플한데 사실 코드상으로 보면은 좀 복잡할 거예요. 근데 혹여나 뭐 복잡하거나 또 한번 코드 리뷰 하시다가, 왜냐면 저희도 뭐 개발자들 분들 다 해킹 기질이 있으니까 해킹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뭐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면 바로 또 저희들 PR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라클 이왕 쓰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개발 프랙티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피드 같은 경우에는 VRF랑 리퀘스트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거의 흡사해요. 다만 VRF 내에서 이제 실제로 랜덤을 생성하는 파트가 좀 난해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진짜 다른 토픽으로 잡아가지고 발표를 나중에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해해서 발표를 해도 청중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CTO가 얘기를 해서 오케이 그럼 난 그건 패스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데이터 피드 쪽은 여기 쪽이 이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옵티마이징을 해가고 있는 단계인데, 요것도 이제 다큐멘테이션이 다 있어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개발 프랙티스일 것 같습니다. 그 오라클의 아무래도 특성상 오프체인이랑 온체인이랑 계속 오고 가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 난이도가 살짝 높아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해킹하고 좀 들여다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상이고요. 저희들 뭐 채용하고 있고
사실 오늘 뭐 회사 소개는 좀 제가 되게 짧게 하고 뭐 개발 그런 거 좀 코드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아무튼 오라클 네트워크 홈페이지랑 그리고 오라클 네트워크 다큐멘테이션이 있으니까 다큐멘테이션 가시면 이제 그 깃허브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네, 그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3개고요.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좀 먼저 할게요. 네, 오늘 마지막 발표고요. 논슬랩에서 발표해 주실 거고 이거 끝나면 지금 식사 준비되고 있으니까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피자 냄새가 나는데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제가 빨리 피자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인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저희 회사 소개를 하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듣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미드업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저는 이 탈중앙화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게 너무 추상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탈중앙화를 이루게 하는 블록체인의 힘은 뭘까? 첫 번째는 이제 분산화죠. 그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노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은 좀 큰 형님처럼 모시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노드가 이렇게 많이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화가 있으면 한 가지가 더 남았죠. 분권화입니다. 분권화. 단순하게 데이터가 분산화되어 있으면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산 정보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분산화와 분권화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탈중앙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 논란이 많은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를 가져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핫한 용어가 하나 있죠. 거버넌스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 블록체인의 분산화, 탈중앙화를 얘기할 때 저 거버넌스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트코인이 위대한 이유는 비신뢰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클레이든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단추는 지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에 토큰을 가지고 있던들 위대한 분산화나 분권화 탈중앙을 이뤘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추는 지갑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탈중앙화의 가장 중요한 키죠. 그죠? 사실은 또 지갑의 중요성은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셨던 많은 분들도 지갑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갑은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고 블록체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교육도 많이 다니는데 블록체인에 꼭 지갑 필요해요? 라고 자주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갑이 없으면 아무리 블록체인 서비스를 써도 분산화나 분권화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대다수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거래소에 두죠. 혹시 대다수가 이제 암호 자산을 갖고 계시죠? 그죠?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빨리 손 들면 빨리 피자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개인 지갑에 꺼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오, 역시.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되게 개인 지갑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죠. 트래블러도 있고. 그런데 저 FTX 사건이 사실은 그쵸. 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거래소에 보관하면서 더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개인 지갑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마운트 콕스 사건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귀찮고 또 우리나라 법 구조가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조금 소홀하게 하죠. 저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온갖
방법들이 다 소개됩니다.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꺼낼 수 있는지. 요즘에는 크라켄을 트론으로 옮긴 다음에 트론을 크라켄으로 옮겨서 크라켄에서 비트코인 사서 개인 지갑을 빼는 이런 루트가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개인 지갑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수탁하면서 이렇게 많은 큰 피해가 보고되면서 우리는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탈중앙화를 개인적으로 지킬 수 있었으면 저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사실은 이 문제는 여기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다 거래소나 아니면은 수탁형 지갑에 두더라고요. 그죠? 근데 수탁형 지갑은 사실은 진정한 탈중앙화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또 외국에서는 나초키 운동이 시작됐죠. 나초키, 나초 코인이라고. 네 키로 네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네 코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갑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초키 민모음 그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심심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이 나초키, 나초코인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지갑은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 키를 보관하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 원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굳이 개인 키로, 개인의 지갑으로 나의 암호 자산을 빼지 않는 이유는 잃어버리기 싫어서죠. 그죠?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잃어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저희 아시나요? 저 영국에 이제는 청년이 아닌 중년이 된 저분은 10년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수많은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또 저렇게 해킹을 당해서 또 뭐 북한에서 뭐 몇백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또 탈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크립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키를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좀 일찍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블록체인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까 얘기하시는 오라클이나 아니면은 보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웹3 사업에서 가장 해결이 전제되지 않아야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에게 개인키 관리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가 모든 문제의 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개인키는 너무나 원시적이죠. 그죠? 저거를 타이핑해놔도 안 되고요. 그죠? 캡처를 찍어놔도 안 됩니다. 오로지 페이퍼에 적어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놔둬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장롱에 넣어놨었는데 저희 2주에 한 번씩 그 청소하시는 분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청소하시는 분이 저게 뭔지 모르겠죠. 근데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차에 뒀습니다. 차에. 근데 제가 중고차를 팔 때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급하게 또 지갑을 또 사가지고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립토를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 이상 개인 지갑에 가지고 계신 분은 저거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라고 여러 차례 고민했지만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월렛이 있을 텐데 그거를 비교 분석 한번 해줘 볼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렇게 세상에는 5가지 종류의 월렛이 있고 저런 월렛이 있지만 브레인 월렛은 보안성도 높고 편의성도 높고 접근성도 높다.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브레인 월렛이 그리고 또 비트코이너들은 이런 것까지 상상하죠.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국경을 넘을 때 그죠? 금덩이를 들고 있으면 다 뺏기고 그리고 종이 쪼가리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뭔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있으면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뭐 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엄청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 비트코인 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상상하면서 지갑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장 좋은 해법은 브레인 월렛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 월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법정 화폐는 은행에 보관하고 암호화폐는 두뇌에 보관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몇십억 원어치든 몇백억 원어치든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또 선구자들이 저렇게 네모닉을 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모닉을 외우는 것은 쉽지 않죠. 저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리고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죠? 순서가 또 틀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를 하는 게 저희의 고민입니다. 지금도 방법을 찾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고, 지금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 브레인얼렛이라고 하는 것을 디피컬트한데 이지하게 만들 수 있으면 정말 풀면 대박,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나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구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었던 기억력 스포츠 대회라는 것을 조금 주목했습니다. 이 많은 단어들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과연 그 특혜받은 사람들, 정말 IQ가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일까라고 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아니래요. 이게 기법이랍니다. 기법.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기억의 궁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암기법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희 회사 직원이 8명인데 6명이 테스트 해본 결과 4명 정도가 한 보름 넘게까지 니모닉 24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들었대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고객한테 기억의 궁전을 만드시고요. 그 기억의 궁전 위에서 니모닉을 잘 배치해서 잘 한번 외워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왕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찾아낸 방법은, 그래, 너희가 직접 만드는 너희의 니모닉을 기억의 궁전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야를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게 일반 니모닉은 그쵸, 지갑에서 주워주죠.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죠. 근데 저희는 저렇게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어떤 단어들을 저렇게 조합을 하면 뭐 저걸로 이제 개인 키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저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원래 브레인얼렛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특정 영화의 특정 대사를 엄청 좋아한다면 그 대사로도 개인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사가 너무 유명한 대사면 I am 아이언맨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뭐 되게 몇 문자 정도만 더 잘 조합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개인 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그렇게 하면은 또 진짜 또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렇게 사진을 이용해서 너만의 키워드를 뽑고 그걸 통해서 개인 키를 만들어서 혹시나 분실을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약 20만 원어치의 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을 기어코 찾아내시더라고요. 기어코 한 3-40분을 고민하시더니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만 도와주면 그쵸,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거 저희가 물어봐요. 질문셋을 주고 이 질문셋의 답을 이렇게 키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진에는 다 GPS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궁전과 연결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만의 키워드로 만들어낸,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 개인 키가 아닙니다. 저만의 키워드로 만들어낸 저의 브레인얼렛을 간직하고 있고 그 종이 쪼가리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는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논문도 썼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개하고 있는 지갑의 이름은 콜렛이고 저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는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더 개선하고 있고 그 개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젠간 정말 아주 쉽게 머릿속에 니모닉을 줄줄 외우고 다니면서 내가 편할 때 뭐 굳이 하드웨어 들고 다니지 않고 내가 굳이 이 지갑에다가 니모닉을 다 넣어놓은 지갑을 온라인상에 두는 이런 보안성이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최고 수준의 브레인얼렛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브레인얼렛이 뭐 지구상에는 수많은 지갑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지만 브레인얼렛에 포커싱을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근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그거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직접 많은 분야에 전파하고 싶은 분들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개발자분들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지갑은 너무나 중요해질 겁니다. 이제 신분증도 당길 거고, 그렇죠? 주식이나 증권들도 당길 거고, 사진, NFT, 그다음에 전자문서 이런 것도 요즘에는 다 지갑에 당기죠. 다 여러분 거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개인 키에 담겨 있고 그 개인 키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봤는데 쓰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검증 받고 싶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피자를 드실 수 있게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표는 이렇게 3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요 미드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소개 사항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요거 말고 진짜 개발자분들 모시고 핸즈온 세션 실제로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들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조만간 뭐 스케줄이나 이런 프로그램 셋업이 되면 한번 저희 이제 미드업 가입되신 분들은 다 이메일로 전송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한번 다른 미드업도 참여해서 하셔가지고 또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식사하시면서 자유롭게 네트워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